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네, 봄과 함께 3일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날씨가 비상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영동 등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영동 지방은 다음 주까지 1m가 넘는 눈 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영동 지방에 쏟아진 폭설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시령 90cm, 설악동에 70cm, 도심에도 30cm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지며 16년 만에 3월 폭설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3일절 연휴가 겹치며 곳곳에서 차량 고립 등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3일절 폭설이 4년 만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사이에서 내륙으로 강한 강수구름이 발달하고 특히 찬 공기가 북동쪽으로 남하해 동풍이 강해지는 영동 지방에 폭발적인 눈폭탄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습설의 형태로 내리겠고 강원 산지, 경북 북부 산지 등 아주 많은 눈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지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고립의 우려도 있는 만큼 미리 대피하신다든지 대비를.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영동과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의 봄 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에 이르는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영동 지방에 최고 70cm, 경북 북동 지방에도 최고 4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충북 지방에 최고 25cm, 경기 내륙에 최고 20cm, 서울과 인천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며 차량 고립과 시설물 피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영동 지방은 눈이 길게 이어지며 총 적설량이 1m 안팎에 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고 또한 5일까지 동풍이 지속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최대 1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너울이 지속해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연휴 기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4일 새벽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다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이나 새학기 첫 등교길 또는 입학식에도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단은 영장 쇼핑 비판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 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소 이례적이던 체포적 부심,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까지 덧붙였지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은 논란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 수사 자료를 검토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공수처가 특정 모임 출신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으로 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며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절차가 시작된 뒤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며 위법 수사 논란을 띄우는 건 불구속 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 구속 취소 신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략이 먹힌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 건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례를 찾기 힘든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만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국방 예산 삭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여야 합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정부가 스스로 줄인 예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그 예로 5항목의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 사업과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드론 방어 예산 등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852억 원 감액된 게 맞지만 애초에 정부가 스스로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거 잘려나갔다고 주장한 다른 국방 예산들도 일방적인 삭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796억 원이 깎였고 100억 원 가운데 99억여 원이 삭감된 드론 방어 예산도 주파수 협의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로 심사됐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강대식 성일종 의원은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에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114억 4,300만 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그대로 심사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야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65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는 없었고 정부도 감액 의견을 받아들여 예결위에서도 삭감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방위사업청도 여야 합의를 거친 삭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올릴 때도 그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또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부각하기 위해 국방 예산들을 언급했지만 실제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과는 차이가 적지 않았던 셈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일절인 어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비상행동 등은 서울 안국역과 경복궁역 등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가 신속히 탄핵안을 인용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 코리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 비상기도회를 진행한 뒤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탄핵 무효와 윤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도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충돌과 혼란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아예 학교 정문을 걸어 잠근 학교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말다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말리며 떼어냅니다. 지난달 15일과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겁니다. 주주일에 외쳤단 말이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연세대에서도 교내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양측이 설전을 벌였고 지난달 21일 고려대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정문 앞 11.6 구마민주항쟁로를 따라 찬반 양측이 대치했습니다. 국민주권 회복하고 법치 질서 지켜내자. 반민주 윤석열 내란 세력을 규탄한다.
지난달 26일에는 인하대에서, 이틀 뒤에는 성균관대와 한국외대 등에서 학생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곳곳 대학 캠퍼스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가운데 외부인들이 몰려 충돌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집회에 난입한 외부인들을 규탄했고, 그들이 한 것은 고작 학생들을 조롱하고 그 반응을 찍고 피켓을 부수고 제 멱살을 잡는 짓이었습니다. 서강대는 탄핵 찬반 단체의 충돌을 우려해 교내에서의 집회와 외부인 출입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건국대에서는 집회 장소 앞에 출입문을 아예 잠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집니다. 도서관 갔다가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나갔거든요. 외부인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미 탄핵 찬반 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대학들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생보다 외부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이 또 몰릴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처럼 그냥 손 놓고 방치하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방지하고 예방할지는 아직 논의 단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학가의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라진 캠퍼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독립된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 선현들처럼 개헌으로 시대를 바꿀 희생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3.1절을 올린 SNS를 통해 개헌을 이루고 3년 뒤 물러나겠다는 굳은 약속이 없다면 지금의 적대적 공생정치는 더 가혹하게 반복될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환란 때마다 위기를 이겨내고 세기를 연 건 언제나 행동하는 주권자였다며 106년 전 뜨거운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3.1절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총칼을 이겨낸 평화의 연대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피어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오늘 5일 본격적으로 공식 일정에 나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대표의 존재감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간 하루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저서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전 대표 측은 몸풀기가 꽤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밖의 호응은 크지만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를 둘러싼 당내 기류는 기대감보단 우려에 가깝습니다.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한 전 대표가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 분명 계엄과 탄핵이 화두가 돼 난타전이 벌어질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계엄 사태는 끊어내고 새롭게 정비해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지나간 일로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손해라고 분석했습니다.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재적 경쟁 후보인 홍준표 시장은 벌써 전국 혼란의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돌리며 돌아오면 죽는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야권도 공세에 동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집권한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겠구나. 한 전 대표 측은 위협적인 존재를 향한 견제로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다른 잠재적 후보들도 책을 내거나 준비하고 있고 일찌감치 노골적으로 행사까지 열었는데 한 전 대표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나왔던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 떨고 있니? 계엄을 막아내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건 큰 정치적 자산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을 열흘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 일각의 주장에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며 국민의 시간에 맞추는 게 정치인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이 여권을 향한 주목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당원 투표 절반, 일반 여론조사 절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인기보다 필요한 건 당내 기반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는데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잇따라 승진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고위직 승진 인사에 용산 대통령실과 인연이 닿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군인으로 치면 장군급으로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명단에 김찬수 총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총경은 용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인데 과거 영등포서장 근무 당시 외압 행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팀장이 김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외압으로 포장해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이백이 경비단장을 마친 뒤 곧바로 용산 경찰서장으로 부임해 친윤으로 평가받는 호욱진 총경도 경무관이 됐습니다. 호 총경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 명령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서장으로 실무 요직인 총경에도 용산 출신들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에 파견 중인 박종현, 조영욱 경정 모두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의 승진을 포함해 여전히 윤 대통령의 입김이 경찰 인사에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면서 이제 관심은 학위 취소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학교가 수여한 박사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되는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은 표절로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학교의 징계 절차입니다.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논문 철회, 즉 석사 학위 취소입니다. 학위 취소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를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답을 학교가 좀 해줘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국민대학교가 수여한 박사 학위도 문제가 됩니다. 박사 학위를 따려면 석사 이상 학력이 필수라 박사과정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절 외에 논문의 질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관상으로 남녀 궁합을 맞춰보는 내용이 뚜렷한 근거나 출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논문도 문제가 됐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검증하고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대학 재량에 따를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대학의 자체 결정에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숙명여대의 경우 징계 논의를 위해서는 소급 적용 조항 등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표절 판정에 소극적이었던 대학들이 이번엔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9년 만에 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속적 지원이 없다면 일시적인 깜짝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4분기에는 0.65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저출생 추세를 단절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 정책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는 소폭 반등으로 기뻐하기에는 여전히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1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다 보니 학령 인구도 줄어 올해 폐교하는 학교만 전국에 49곳이나 됩니다. 각종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반등을 이끌어냈지만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경쟁 구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 사교육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만 출산율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처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에 더해서 기업들이 도입한 출산 장려책도 출산율 제고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산율을 더 끌어올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통큰 지원에 나선 부영. 올해까지 총 9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영이 쏘아올린 공에 다른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쌍방울은 첫째, 둘째 아이 출산 시 각각 3천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4천만 원을, 크래프톤은 출산 장려금 6천만 원과 함께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에 더해 육아휴직 의무화라든지 난임시술 지원과 같은 정책도 나왔습니다. 롯데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한 달을 의무화하고 두산은 육아휴직자가 있는 팀에 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4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들 다 보전이 됩니다. 아내가 그 제도를 보더니 이제 둘째 진짜 낳을만 하다. 너무 이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이 같은 파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은 딩크족도 많고 출산 자체를 좀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38개 나라 평균 합계인 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런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나 젊은 세대의 주거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10만 원을 더 주겠느니 일주일에나 2주로 늘려주겠느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합계 출산율 0.75명, 한때는 0.6명대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던 데 비하면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짝 반등이 아니라 추세로 이어나가려면 저출생을 불러온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새학기 개강이 코앞에 닥쳤지만 학교를 떠나 있는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와 복지부마저 2026년 정원 문제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올해도 의대 교육 파행이 우려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은 새학기 시즌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상당수가 오는 4일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거점 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은 5.8%에 그쳐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실마리를 찾아야 할 교육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급하게 연기해 불신을 키웠습니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복지부는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부처 간 혼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며 요지부동인 의대생들을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수업은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고 온라인 수업 접속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학교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공급 숫자를 추산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탓에 뾰족한 대책 없이 3월을 맞게 되면서 2년 연속 의대교육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소방관들이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소방청은 준비된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소방관 개인이 부담할 일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빌라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세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인명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 장치가 파손되자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세대당 130만 원, 모두 80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주인이 화재로 숨진 데다 화재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으로 인한 피해라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소방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당한 예산 편성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 지출해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감당하는 방안입니다. 각 지자체는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2천만 원, 인천 3,980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억 530만 원이 편성됐고 광주광역시도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칫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도 예산이 없다 보면 어떻게 압박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업무를 저희가 활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소방 전용 예산을 만들어줘야지. 이에 따라 관련 법이나 시행령에 배 보상 예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상 책임이든 보상 책임이든 법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세대주들의 화재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펜션 주인과 투숙객 등 6명 가운데 5명은 대피했지만 투숙객 1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현장을 수습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대폭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 이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류완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여의 준비 끝에 오는 4일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 개장 시간 외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 직장인들은 출근 전이나 출근 후에
마음 놓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증권사가 알고리즘에 따라 고객 주문을 가장 빨리 체결할 수 있는 거래소로 주문을 자동 연결합니다. 퇴근 이후에 8시까지 저희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드시면서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또 그 정보란 거는 끊임없이 해외에서 우리 장 끝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런 정보들도 선반영돼서 이렇게 먼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보다 매매 체결 수수료를 20에서 40% 낮출 예정이라 대체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는 개장을 기념해 4월 30일까지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종목이 거래되지만 차츰 종목 수가 늘어나 4월 초면 800개 종목이 거래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2,800여 개 종목 모두가 아니라 주문량이 많은 종목 800개만 골라서 거래되는 점도 특징입니다. 요새 인기가 많은 ETF나 ETN 거래는 당분간 안 되고 금융당국의 매매 인가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호가 방식도 도입되는데 가장 낮은 매도가와 가장 높은 매수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이 되면 고객이 원하는 지정가로 주문을 넣는 스톱 지정가 호가 방식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요즘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아졌다는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이렇게 식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 바로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한편을 가득 채운 간편식. 면적의 80%를 식료품으로 채운 식품 특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개장 3주 만에 전국 점포 111곳 중에 평당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채랑 주식 위주로 좀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서 사실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대형마트가 식료품을 강화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이 무서운 성장 때문입니다. 지난해 쿠팡이 국내 유통업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 유통이 성장할 때 오프라인 매출은 단 2% 증가했습니다. 이 중 대형마트는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했고 백화점도 1.4% 성장에 그쳤습니다. 변화가 필수인 상황에서 백화점은 소비자가 현장에 오도록 식품관의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식품 강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특화를 넘어서 이렇게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추는 초개인화 전략이 진행 중인데요. 이곳은 육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나만의 재료를 넣어서 나만의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없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쇼핑을 돕습니다. 당뇨한테 맞춤으로 된 그런 혈당 강화 쌀이랑 저당 현미 그리고 찰흑미가 혼합된 블렌딩이 있기 때문에 그 쌀을 추천을 바로 해드릴 수도 있고, 브랜드가 다른 제품도 원하는 만큼 섞어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제품군을 세분화해 복잡해지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 원두가 이렇게 더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업체들도 배송 소요 시간을 줄이면서 신선식품 강화에 나서고 있어 유통업계의 온오프라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 액화 석유가스 LPG 업계가 이번 달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이번 달 프로판 가격을 킬로그램당 1,374.81원, 부탄 가격을 리터당 985.04원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 역시 3월 가정 3억용 프로판 가격을 킬로그램당 1,375.25원, 부탄도 리터당 985.6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인천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5,000여 명으로 지난 2023년보다 11.6%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과 천사 지원금 등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증가율은 11.6%.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국 흐름과 같이 지난 2014년 2만 5천여 명에서 줄기 시작하더니 2023년 1만 3천여 명으로 최저를 찍은 뒤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겁니다.
0.69명이던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에 0.76명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 0.75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1년 새 3.6% 증가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11.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와 서울, 전남을 앞서면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I+, 1억 드림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18세까지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아이 꿈수당 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이 저출생 현상을 극복해서 사회적 문제를 인천시가 선도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 I+ 집드림과 I+ 차비드림 정책이 더해지며 청년층의 인천 정착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인천시의 혼인 건수는 13,225건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전남 해남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조성이 추진됩니다. 모두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인데요. 전라남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바탕으로 조성공사가 한창인 기업도시 솔라시도입니다. 해남 기업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 이상의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기업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회사,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이자 유라시아의 시발점인 해남군에서 퍼일스와 전라남도와의 만남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에 따라 해남에는 모두 15조 원을 들여 AI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굴지의 투자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과 세계적 펀드 등을 연결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But what is very important is how quickly we can get the capacity to go. And here Korea has, I think, three advantages. One, the infrastructure. 기업 도시에는 154kV 변전소가 오는 2028년까지 앞당겨 만들어지고 통신과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With the devotion and passion, we will build the Solasido AI Supercluster Hub. This AI highway will fuel rapid industry growth. 전라남도는 해남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가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글로벌 AI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최악의 설전 끝에 빈손으로 돌아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을 찾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이번 미국 방문이 완전한 외교적 실패로 끝났다며 비난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수도 키이우 광장에 참전용사 가족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기대했던 회담이 최악의 파국으로 끝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례했다고 비난하면서 젤렌스키가 자존심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Але вони принизили не тільки його, вони принизили всіх загиблих, всіх.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3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당장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감사를 전하며 거듭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10년 동안 약속을 25번이나 깨트렸다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복장 그대로 영국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총리와 포옹하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You have full backing across the United Kingdom, and we stand with you,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may take. 이어 유럽 10여 개국이 모여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과 유럽 안보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설전으로 유럽과 미국의 분열이 커진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После перепалки в овальном кабинете украинскую делегацию буквально выгнали из Белого дома.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젤렌스키의 완전한 외교적 실패라며 재앙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행동을 보인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이번 두 정상의 쇼를 즐겼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 1단계 마지막 날까지 휴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42일에 휴전 1단계 기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와 남은 인질 전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 2단계를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2단계 대신 1단계를 40일 연장하자고 주장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23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밀 타격으로 알카에다 반개 조직 지도급 인사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SNS에 알카에다 반개 테러 조직인 후라스 알딘의 고위 군사 지도자 무함메드 유스프 지아 탈레이를 겨냥한 정밀 공습을 실시해 그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 대해 중부사령부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 조직, 실행하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사령부 헌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20조 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군함 보수 정비 사업에 이어서 350여 척의 신규 군함과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탄핵 정국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희기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로 선박 건조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MRO, 즉 함정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 보수 정비 시장은 연 20조 원 안팎이 거론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현재 국내 업체 가운데 일부는 미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고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에 맞서 최소 350여 척까지 확충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되면서 추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했던 자국 해군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관련 기술력을 갖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전부여서 함정 보수 정비에 더해 건조까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미일 장관급 회담 일정을 협의해온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성사될 경우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방한과 함께 한국 조선소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리 공군 특수부대에는 항공특수통제사 대원들로 이뤄진 CCT가 있습니다. 항공기 관제부터 대테러 작전까지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임형준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뭘 죽여! 지금부터 비행기는 우리가 접수했다! 복면으로 위장하고 권총을 든 테러범 2명이 항공기 탑승객들을 위협하고 인질로 삼습니다.
항공기에 진입하는 특수부대원들.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해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구출하러 온 공군 특임대원입니다. 안심하시고 저희의 통제를 따라주십시오. 인질을 구출한 건 공군 특수부대인 CCT의 항공특수통제사라 부르는 특수임무대원들. 항공기 피랍 등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훈련하는 겁니다. CCT 대원들의 주 임무는 항공기 관제, 폭격 유도 등인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적진에 침투해야 합니다.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은 필수입니다. CCT 대원들은 건물 레펠 훈련도 하는데요. 지상 20m 높이 4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체 훈련은 물론 육군과 해군 등 특수부대의 훈련과 교육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최상입니다. 공군 CCT는 지난 1968년 제5공수지원대라는 이름으로 창설됐습니다.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한 이른바 미라클 작전 등 여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시회는 강습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투입된 항공력의 관제 등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평시에는 항공기 및 국민을 보호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라는 말을 부대 구호로 삼는 공군 CCT. 특수부대 중 유일무이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상과 공중의 연결고리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과학기술기구 파트너십에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파트너십 가입으로 나토 과학기술기구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나토 과학기술기구 이사회 참여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봄의 시작부터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강해지겠고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주로 비가 내리겠지만 찬 공기가 밀려오는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곳에 7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40cm의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충북 북부에 25cm 이상, 서울에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높게 일겠는데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 대구는 1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이 12도, 대전이 14도, 부산도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내내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